사람들은 내가 혼자 죽는 것이 두려웠을 거라 짐작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정 두려워했던 것은 아직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려 할지에 대한 것이었고, 그 둘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 또래이거나 사랑하는 누군가가 노년의 길목에 서 있어 이야기를 보고 있다면 더 나아가기 전에 그 차이를 꼭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모든 말은 그 이해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아내였으며 어머니이자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은 너무 크고 조용하지만 고집스러울 만큼 아름답게 온전히 내 것인 집에서 혼자 살아온 여자입니다. 나는 남편을 묻었고 가장 가까웠던 친구 2사람도 떠나보냈으며 내 아이들이 사랑과 염려가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어른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그 모든 감정이 같은 오후에 겹쳐오기도 했습니다.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을 창가의 안락의자에 앉아 보냈습니다. 남편이 늘 무엇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투덜대던 그 초록색 의자에서 나는 노년이 관리의 대상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곱씹어왔습니다. 나는 바로 그 이야기를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딸 장미가 내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그 해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대안을 찾으려 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결국 무엇을 발견했는지도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돈된 이야기가 아니며 모두가 틀렸음을 깨닫고 갑자기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순간도 없지만 분명한 사실의 기록입니다. 91살이 된 지금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은 오직 사실뿐입니다. 이야기는 11월의 어느 화요일에서 시작됩니다. 나무들이 이미 잎을 모두 떨군 뒤였고 모든 것을 조금 패배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평평한 회색빛이 하루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나는 혼자 산 지 4년이 지나 있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는 4년 3개월째였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밥을 해먹었고 집안일도 직접 했으며 공과 금도 제때 냈습니다. 다만 인터넷 뱅킹만큼은 여전히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마술 같은 일처럼 느껴졌다는 점은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매일 아침 골목 끝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돌아왔고 일요일이면 손주들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책을 읽고 늘 보던 방송 프로그램을 챙겨보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나는 내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나를 금방이라도 금이 갈 것 같은 물건을 지켜보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해 11월 딸은 전화를 걸어와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엄마로 살아온 사람만이 아는 방식으로 직감했습니다. 그 대화가 내가 즐길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그 주 토요일 딸은 차를 몰고 사위와 함께 왔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일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위는 나를 찾아오는 일을 치과에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딱히 자진해서 가고 싶지는 않은 일 말입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90을 훌쩍 넘긴 노인과 마주 앉아 나눌 말이 대략 40분쯤 지나면 바닥난다는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을 뿐입니다. 나는 그 솔직함을 오히려 존중해왔습니다. 그는 부엌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말을 시작하는 역할을 딸에게 맡겼습니다. 둘 다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어. 그 우리라는 말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이것은 딸 혼자 떠올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아이들이 잠든 뒤 부엌에서 나누었을 대화였을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들리지 않게 해야 할 이야기, 다만 이번에는 그 아이가 바로 나였을 뿐입니다. 딸은 이제 내 선택지를 이야기해 볼 때가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단어를 오래전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딸이 그날 사용한 방식으로 쓰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의 선택지란 자유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고 그것을 마치 내가 고를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나는 딸 맞은편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닮은 넓고 정직한 이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게 닥칠 미래라는 것을요. 그 순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틀렸다고 느끼면 화를 낼 수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화를 내기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그래 장미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해보렴. 딸은 꼼꼼하게 3가지 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딸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를 구해 일상적인 도움을 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직원이 상주하는 안전한 시설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3주를 고민했고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쳐온 사람으로서 그 정직함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딸의 첫 번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잠시 함께 살아보며 어떻게 흘러가는지 직접 겪어보자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8개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시간은 내게 중요했습니다. 끔찍해서가 아닙니다. 딸의 집은 따뜻했고 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증손주들은 어린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시끄럽고 생기 넘쳤습니다. 그중 막내 민호는 내 무릎 위로 기어오르곤 했는데 나는 아이를 무릎에 앉혀본 지 오래되어 있고 있었던 그 살아있는 무게가 뜻밖에도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90살의 나이에 딸의 집에서 산다는 것은 아주 빠르게 손님이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언제나 친절했지만 그 친절이 때로는 아주 조용히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일상에는 이미 아름답고 치밀하게 짜인 리듬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시간표와 사위의 근무 시간, 딸의 업무 일정까지 말입니다. 그 단단한 일정 속에 나는 잘 맞지 않는 가구 하나처럼 끼워 넣어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평생 먹어본 적 없는 6시로 정해졌고 나는 새벽 5시에 눈을 떠도 다른 사람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어두운 손님방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침대는 편안하고 라벤더 향이 났지만 그것은 내 집의 냄새도 남편의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도우려 했습니다. 손주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빨래를 개고 감자국을 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방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엌벽 너머로 아침 욕실 사용과 일정에 관한 사위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그들이 관리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고 일상의 문제가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요. 그날 밤 나는 라벤더 향이 나는 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슬퍼서라기보다 아주 오래 무거운 것을 들고 있다가 잠시 내려놓았을 때 팔이 떨리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마침내 어떤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을 때 흘러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딸에게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두 번째 선택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안도가 섞여 있었고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에 그 안도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1월의 어느 월요일 요양보호사 윤미숙 씨가 집에 왔습니다. 그녀는 숙련된 전문가였고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내 부엌을 말끔히 정리해 주었지만 그 덕분에 나는 며칠 동안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했습니다. 점심은 영양 기준에 맞춰 차려졌으나 간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김정자 어르신이라고 불렀습니다. 90년 동안 나는 정자였고 엄마였고 할머니였는데 어느새 나는 예에 바르지만 낯선 이름인 어르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인에게 부엌에 낯선 사람이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부엌은 그저 방 하나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일 대부분이 일어난 공간입니다.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고 남편과 서툴게 춤을 추던 40년의 시간이 벽마다 눌러 담긴 곳입니다. 그곳에 선의로운 요양보호사의 존재는 공손하지만 어딘가 어긋난 느낌을 주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현실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연금은 소박했고 센터 비용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나는 누구의 짐도 되고 싶지 않았기에 딸에게 요양보호사를 그만두자고 말했습니다.
딸은 울면서 내게 이제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고 답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같은 곳을 한번 보기라도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내 경험이 전부는 아니며 존엄을 지켜주는 좋은 시설도 분명 존재할 것이라 생각하며 공정해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딸과 함께 방문한 그곳에서 내가 느낀 것은 달랐습니다. 그곳은 밝고 경쾌했지만 내 귀에는 나를 만난 지 5분도 안 되어 어머님이라 부르는 직원들의 호칭이 유난히 남았습니다. 직원은 내게 오후 2시에는 영화를 보고 4시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라는 일정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평생 내 삶의 방향을 직접 정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밝은 얼굴의 젊은 직원이 클립보드를 들고 내 사교 시간까지 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참 좋네요라고 말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나를 나로 만드는 것은 오후 2시에 내가 무엇을 할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입니다.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내게 남은 마지막 필수적인 것입니다. 나는 딸에게 아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침묵했지만 그 안에는 내 고집을 확인했다는 안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딸의 집도 시설도 아닌 나와 너무 큰 내 집만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나는 그저 지쳐 있었고 외로웠으며 우편함을 확인하러 집 밖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내 옆집은 2년 동안 비어있다가 최근 새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유모차와 장바구니를 붙잡고 고군분투하는 젊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한 손이 더 필요할 때 짓는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아이를 키우며 살았던 그 표정을 뼈저리게 잘 압니다. 내가 뭐라도 좀 들까요라는 나의 물음에 그녀는 제발 도와달라며 응답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희안이었고 아이는 18개월 된 민호였습니다. 그렇게 계획도 프로그램도 없이 걷기 싫어하던 아이 하나와 종이봉투 하나로 우리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안은 혼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구직은 잘 풀리지 않았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전화를 걸 사람조차 없는 처지였습니다. 나는 그녀 안에서 예전의 나를 보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정적이 깊었던 내 아침의 외로움을 그녀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안은 아침마다 내 문을 두드리며 잠시 아이를 맡겨도 되겠냐고 물었고 나는 기꺼이 민호를 돌보았습니다. 민호는 따뜻하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내 찬장의 그릇들을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7살 딸 서윤이는 내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식탁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아이는 내 손이 왜 떨리는지, 전쟁 때는 어땠는지 엉뚱하고 정직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이를 그렇게 웃긴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 일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안은 클립보드나 걱정의 무게 없이 그저 노크를 하며 저녁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60년의 세월 차이가 있었지만 두려움이 가슴에 자리를 잡는 방식은 똑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남편 이야기와 먼저 떠난 친구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들어주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는 이안의 면접을 위해 민호를 봐주었고 서윤이는 학교를 마치면 내 문 앞에 들러 필요한 게 없는지 묻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안은 장을 볼 때 나를 도와주었고 내 사다리가 되어 전구를 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필요로 할 때 나타나는 이웃이었습니다. 서로 도움을 청하고 주는 일을 대단한 사건으로 만들지 않는 오래된 방식의 이웃 말입니다. 딸 장미가 찾아왔을 때 그녀는 내게 요즘 엄마가 엄마 같아 보여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고 솔직해지는 과정 속에서 나는 가장 나다웠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고집이 있고 관심이 많으며 토마토 하나에도 까다로운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나는 91살이고 혼자 살며 여전히 많은 날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잘 산다는 것은 매일 스스로에게 묻는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나와 다른 누군가 사이의 거리를 건너가 볼 것인지, 내가 아직 줄 수 있는 것을 내밀 것인지 말입니다. 나는 딸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어머니가 되어줄 수도, 관리받는 노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편함 앞에서 지친 여성을 위해 봉투를 들어줄 수는 있었습니다. 모든 선택지가 소진된 뒤에 내가 발견한 것은 해답이 아니라 공동체였습니다. 가까이 있음과 필요함, 그리고 문을 두드릴 용기에서 나오는 공동체 말입니다. 물론 힘든 날도 있습니다. 얼마 전 복도에서 넘어졌을 때 나는 이게 바로 그 순간이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일어나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몸에는 몸만의 일정이 있고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겨 다음 선택을 피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90해를 살며 이야기들이 어떻게 끝나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초록색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나는 분명히 압니다. 나는 관리 대상이 아니며 일정표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는 김정자입니다. 오늘 나는 내 손으로 점심을 만들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으며 내 방식대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으러 가기 전에 다른 것을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문을 두드리고 종이봉투를 들어보며 다른 고통을 가진 누군가와 마주 앉아 보십시오. 두 개의 고통이 마주 앉으면 때로는 하나보다 가벼워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직 여기 내 집에, 내 의자에, 내 파란 그릇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마침내 이해하게 된 정확한 충분함입니다.